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대로 계속 대구에 사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경상도 여러 도시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큰 도회를 이룬 대도회죠. 그런 성격이 이 대구라는 도시를 규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저희가 소개할 봉촌이라는 분의 한 정신과 관련해 가지고 좀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봉촌이라는 분, 아마 여기에서 봉촌이라는 분을 들어보신 분이 아마 더 드물 것 같은데, 예컨대 한강이라든가 그 다음에 한은당이라든가 퇴계라든가 남명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래도 TV에도 나오고 좀 찾아보시는 대로 포털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정작 우리 봉촌 선생은 포털에 찾아봐도 그 다음에 백과사전에 찾아봐도 잘 나오지 않죠. 잘 나오지 않아가지고 실제로 유명한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이 약간 전문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분들은 그냥 말만 해드리면 되는데, 이분은 워낙 유명한 분은 아니니까 좀 약간 전문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 강의 오신 분들이 제 강의를 듣다가 좋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런 걱정을 좀 했더니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오늘 강의 들으시는 분의 수준이 엄청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내용도 나갈 수가 있다고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학자가 이름 유명하냐 유명하지 아니하냐 이거 가지고 그 학자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은 사실 아니죠. 더구나 특히 이 봉촌이라는 분은 우리 대구의 이 지성사를 논할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우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빠뜨려서는 안 되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봉촌생을 마침 제가 소개해 드리는 데 대해서 대단히 저로서는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대구의 지정학적인 특징, 그 다음에 조선경학의 전개와 우리 경상도, 그 다음에 조선경학, 그 다음에 경상도 경학 가운데 우리 대구의 경학과 관련해 가지고, 그 다음에 봉촌생의 관이 경주죠. 그래서 경주 최씨의 각, 그 다음에 논어연구사에서 봉촌이 차지하는 위상은 어떠한가, 이런 내용들, 맨 마지막으로 그 특징과 학술사적 의의를 말씀드리면서 대구라는 도시의 공간과 정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이런 순서대로 진행될 듯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 기획 자체가 대구의 유학 이렇게 됐습니다. 대구의 유학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는 대구의 유학이라기보다도 전반적인 구성을 보니까 대구의 지성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예컨대 지금 대한민국 조선시대에 유학이라는 건 단순하게 불교, 그 다음에 유교 이렇게 대립적인 구도 속에서 유학을 파악한다는 것, 이건 좀 사실은 어불성설이죠. 전체 판도가 유학의 판도입니다. 그러니까 경학의 역사가 곧 조선의 지성사고 대구의 지성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유학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강의를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는, 이 사진은 지금 대구 옛날 경상 가명의 사진입니다. 선화당은 어디든지 가명이 큰 편에 붙어 있는 선화당이죠. 그 다음에 여기 영남 포정사라고 이렇게 적혀있죠. 영남 포정사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들어가는 문에 옛날에 영남 제일웅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 영남 제일웅부라는 말을 자세히 보면 대구는 경북의 제일웅부가 아닙니다. 사실 영남의 제일웅부죠. 지금의 오늘날에는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경제 규모로 말을 해가지고, 경제 규모로 경상도에서 제일 큰 도시는 부산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영남의 맏형 노릇을 해온 도시는 실제로 대구죠. 뭐 부산이 아닙니다. 그죠? 지금도 대구 사람들은 뭐 경제 규모나 도시의 인구 규모는 뭐 부산에 약간 지금 약간 뒤진다 하더라도 자부심만은 이 영남의 문화의 중심, 지성의 중심이라는 이 자부심만은 여전히 대구 사람들이 굉장히 가슴 저 밑바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구는 영남의 웅부죠. 영남의 웅부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대구가 지방 소도시에서 영남의 중심지로 성장해온 과정을 약간만 짚어보면 우리가 세종 5년까지는 대구현이었습니다. 작은. 그러다가 세종조의 대구군으로 성격하고 대구가 본격적으로 성장한 것은 세조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세조 5년에 대구도로 성격하면서 하양, 경상, 청도, 그 다음에 청령, 영풍을 거느리는 시령과 인동까지를 거느리는 대도회가 됩니다. 이때부터 실제로 영남의 웅부로 발돋움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러다가 세조 12년에 드디어 도호부로 성격을 하고 선조 34년에 1601년에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경상 감형을 설치해서 실제로 명실상부하게 영남 제1웅부의 위치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 작은 대구현에서 이것이 어떻게 감령이 설치된 고을까지 대도회가 됐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것 같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큰 게 위치입니다. 위치. 세종실록 지리지 경상도 편에 보면 대구군은 경상도의 도의 중앙에 있다. 대구군제 도 중앙 이렇게 해서 세종실록 지리지에 실려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정명이라고 하듯이 어떤 네티즌이 그 네티즌은 세종실록 지리지의 기록은 모르죠. 사실 모르고 그 네티즌은 재밌는 사실을 발견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소개시키는 그런 장면에서 대구가 정확하게 반경을 두르면 저 부산과 문경, 영덕과 함양 이렇게 진주까지 정확하게 원을 딱 골라서 딱 반경을 치면 제일 정중앙에 대구가 딱 위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도시에서, 오늘날 지도에서 인공위성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세종실록 지리지의 저 말이 괜히 그냥 대구는 영남의 중심에 있다, 경상도의 중심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상투적이나 혹은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대구가 영남의 제1웅부로 자리 잡는 어떤 필연적인 그 조건이 실제로는 다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런데 대구가 참 안타깝게도 제일 중앙에 있는 영남의 제일 중앙에 있는 경상도의 제일 중앙에 있는 이 대구가 그러나 학문적으로 혹은 지성사적으로 일찍부터 중심도시로 자리 잡았던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뭐 아무리 대구 사랑이 좋다 하지만 없는 사실을 부인해가지고 일부러 펌핑할 필요는 없죠. 실제로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봉천 선생을 살펴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우리 조선경학의 전개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적혀 있는 여러 선현들 가운데 모두가 동국 18연에 든 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나름대로 한국 정신사, 꼭 유학사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은 꼭 유학사로 한정해서 말씀드릴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한국 지성사와 정신사에서 중요한 분들을 대략 한번 적어봤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더 있지만 일단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 영예의 목은 관아대부. 이 관아대부는 엄청난 문학 작품이죠. 북경에서 아버지를 따라 북경에 가지고 중국에 가서 유학을 할 때 그 사람들 보고 여기 대한민국 해양 문화와 대륙 문화가 만나는 중심에 고려가 있다 이렇게 외친 분이 그리고 그렇게 외친 문학이 관아대부입니다. 우리나라
지성사에서 매우 중요하죠. 그거 바로 영의 모건 선생. 그 다음에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영천의 보원 선생죠.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됩니다. 그죠? 선산에 그 다음에 기량, 밀양의 전필제, 그 다음에 함양의 일두, 그 다음에 현풍의 한원당, 그죠? 제가 전필제는 필제라고 적어놨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호를 기본적으로 두 자로 잘 부르기 때문에 전필 선생을 보통 전필제 이름 부르기도 하지만 전필 혹은 필제 부르기도 하죠. 그 다음에 한원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원당도 한원 선생 그냥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렇게 다음에 우리 경주의 회재 선생 뭐 따로 뭐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함안의 신재, 그 다음에 안동의 퇴계, 진주의 남명, 성주의 한강, 그 다음에 인동의 여헌 이런 분들 뭐 전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라성 같은 분인들이죠. 어느 분이 더 위대하다, 어느 분이 덜 위대하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정신사의 큰 별들입니다. 이분들을 지도로 한 분이 그려놔봤습니다. 아까 우리 오늘날 현대 위성 지도에서도 대구가 한 중앙에 딱 있지만, 대구가 한 중앙에 있지만, 이 고지도에도 보면 대구가 영남에 정확하게 한 중앙에 딱 있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딱 중앙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다 대구의 외곽 지역에 있습니다. 낙동강을 기준으로 전통적인 구분에 따르면 강우, 강자로 나누는데, 강우, 강자로 따지는데, 한원당 선생이 현풍이니까 사실은 강자죠. 그렇지만 강자의 한 7분, 강우의 한 5분 정도 비슷하게, 실제로 뭐 12분 정도 되는데, 이렇게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나눠놨지만, 하여튼 비슷비슷하게 강우와 강자가 대체로 비슷하게 많은 분들이 났지만, 물론 이제 저 위에 수능에도 아까 말했듯이 회원이 계시고, 또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계시죠. 여러분들이 학봉도 뭐 서해도 계시고, 제가 다 모실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만, 이렇게 묘하게 이 대구 강우와 강자 여러 지역이 포진해 있으면서 묘하게 한 분도 없습니다. 물론 오늘날 현풍은 대구 광역시가 됐지만, 아까 말했듯이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대구부의 속현이었을 뿐 대구는 아니었죠. 묘하게 현재 대구는 아직까지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대구에 기본적으로 한국 유학의 이름을 올릴 만한 분들이 등장한 것은 대체로 16세기 중반 중후반부터 다른 지역보다 좀 상당히 낮죠. 상당히 좀 늦습니다. 상당히 늦습니다. 뭐 한국 지성사, 특히 유학으로 한정해서 말할 것 같으면 신라시대 때부터 그 다음에 조선 16세기까지 신라시대 때부터 16세기의 역사가 한국의 지성사가 실제로 경상도 지성사입니다. 저 설총 최치원에서부터 지금 이 퇴계 이 여기 이르기까지 실제로 한국의 지성사는 경상도의 지성사입니다. 뭐 한국 인물의 반이 경상도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한국 인물의 90%가 경상도에서 다 나왔습니다. 실제로 영남의 지성사가 한국의 지성사와 등식이 이퀄이 성립되는 게 16세기까지는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안타깝게도 대구에서는 이렇다 할 본격적인 지성이라든가 학문의 이름을 드러낸 분이 실제로는 계시지는 않았죠. 그러다가 16세기 중후반에 들어서 가지고 개동이나 송담이나 임마나 이런 분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퇴계학파죠. 퇴계학파. 그 다음에 낙제라든가 모당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바로 한강문인으로서 대구에 또 영향을 끼쳤고 그 제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보면 이 태백산맥으로 이어지는 이 퇴계 학파들 쭉 이렇게 안동에서 의성 군위로 내려와가지고 팔공산 옆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퇴계 학파의 줄줄에 성주에서 강을 타고 낙동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두 개의 흐름. 물론 한강생이 퇴계생의 제자이기도 합니다만 한강생은 남명의 영향력도 받은 분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대구라는 도시가 이렇게 퇴계학과 남명학 혹은 퇴계학과 한강학 혹은 퇴계학과 한강학이 만나는 그런 어떤 지역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서히 이때부터 서서히 대구는 어떻게 보면 영남 학문의 허브 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리적으로 태백산맥과 낙동강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이것도 다시 대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송당, 모당, 개동, 낙제, 이마 이렇게 해서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위에 태백산맥을 타고 저 위에서 저 팔공산 지역으로 이렇게 산으로 이어지는 이 지역과 그 다음에 낙동강을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 이 지역이 만나는 지역에서 16세기 중후반부터 대구에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주목할 만한 집안 경주 최씨 집안이 옥골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되죠. 뭐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암, 최대암, 옥골에 지금 7개라고 하는 게 바로 옥골이죠. 옥골에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암, 최대암 같은 경우는 또 못 들어본 분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 백불암 정도 되면은 백불 선생 최백불 정도 되면 거의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집도 났죠. 실제로 뭐 아까 낙제 정도는 낙제나 모당은 문집도 나고 모당 같은 경우는 일기가 있어 번역도 되기도 했지만 실제로 송담이나 개동이나 이마 같은 경우도 큰 문헌을 남기신 분은 아니죠. 실제로는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불 선생이 백불암 집을 남겼지만 그러나 거기에 학문이 정말로 깊이 있는 정도 혹은 높은 성취를 이루었다고 문헌적으로 물론 실제로 뭐 백불 선생이 성취하신 학문이야 상당히 높지만 그냥 문헌으로만 말하면 그 문헌의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백불암 집에 경학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저수를 남긴 것도 사실은 아니죠. 여튼간에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저는 문집 상황을 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그 최주진 그 아들이죠. 그 바로 아랫대죠. 그다음 동계, 그다음에 칠실 이런 분들이 바로 대산의 학문을 이음으로써 안동에서 퇴계 대산으로 이어지는 도산정맥을 바로 이 집안에서 백불암 집안에서 개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칠실의 동학렬의 종제이자 그 다음에 같은 옥골 최씨 가운데 인물의 하나인 봉촌 선생이 바로 입제 밑에서 대산 선생의 학문을 개성하게 됩니다. 보면 옥골과 복무동 이렇게 해서 여기서 옥골하고 복무동은 실제로 가깝죠. 나중에 복무동의 봉촌서당에 한번 놀러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집 가게를 보면 아까 대암에서 이렇게 와서 최흥원, 최흥건, 이 흥자원, 흥자근 쓰는 분 아래 최흥자원 쓰는 분 아래 바로 아랫대가 최주진, 주자진 쓴 분이고 흥자근 쓰는 분 바로 아래 분이 바로 아까 칠실 최화자진 쓰는 분 이분이 바로 최상용의 봉촌의 어릴 때 글 선생입니다. 어릴 때 글 선생인데 요 최봉촌 같은 경우는 학렬로는 동학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어릴 때 글 공부를 배우는 거하고 커서 본격적으로 자기 선생 찾아가서 글 배우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어릴 때 글 배우는 것은 뭐 글 배우는 거고 나중에 커서 어느 정도 학문적으로 자기 눈이 생긴다 이러면 문목을 만들어서 뭐 논어문목 혹은 서경문목 뭐 문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딱 들고 강회 찾아가서 집지하고 인사드리고 거기서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본격적인 제자가 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대학원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목이라는 것은 오늘날 개념으로 일종의 논문입니다. 논문. 그래서 딱 강회에 딱 가서 딱 앉아 계실 때 젊은 학자가 20이나 20살 전후한 신진 학자가 문목을 딱 들고 가서 정식으로 그 사람의 논리가 분명하고 본 깊이가 굉장히 있으면은
이 젊은 친구가, 이 젊은 선비가 영남의 옥인이다 이러면 그 평가하느라, 그 선생님의 평가하느라 영남 사림에서 본격적으로 인정을 받고 학자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릴 때 글을 배운 분은 바로 칠실, 조평되는 화자진 쓰는 분 칠실이고, 그래서 문목을 들이면서 강회에서 스승으로 모신 분은 입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봉천의 실제로 선생은 입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제를 통해서 대산의 학문을 개선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계도 살펴봤고 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지금이나 옛날이나 뭐 우리나라 사람들 교육열 높은 건 다 뭐 유명하죠. 7살 때 벌써 19살을 읽습니다. 7살 때 19살을 읽어요. 그 다음에 20살 때 신경건사록, 그 다음에 성학식도 이걸 읽습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20대 중반에 초중반에 입제 문화에 들어가가지고 이 무렵부터 경학에 대해서, 아까 말한 사서에 대해서 문목을 작성해서 질문하고 대답을 받고 나중에 이것을 사서변의에 반영을 하죠. 그때 실제로는 벌써 입제 문화에 들어갈 무렵에 이분의 학문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익었다, 뭐 완숙하다 이렇게 하면 어불성설이지만 벌써 학자로서의 날카로운 문제의식은 다 완성이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참 진짜 굉장한 학자죠. 그래서 30 후반에 성균관에 유학을 하는데, 성균관에 유학을 하면서 이때 홍매산을 만납니다. 홍매산, 이른바 노론 낙학회 대농장이죠. 농암, 그 다음에 사면 이후에, 그 다음에 노주, 그 다음에 매산을 보통 꼽습니다. 그래서 뒤에 간제나 그 다음에 고산 임원회 이런 분들도, 간제 전원학, 고산 임원회 이런 분들도 자기 한 통을 매산한테 갖다 대려고 엄청 애를 썼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농연노매라고 하는데, 농연노매, 농암, 그 다음에 사면, 그 다음에 노주, 매산, 농연노매 이 네 분이 낙학계의 대표적인 종장입니다. 노론의 핵심 중의 핵심이죠. 학자로서. 관직으로서는 그렇진 않지만 학문으로서는 노론 낙학계의 핵심 인물입니다. 이분에게 찾아가서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영남의 선비가 퇴계하 대산을 통해서, 입제를 통해서 대산과 퇴계의 학문을 배운 영남의 선비가 서울에 올라가 가지고 낙학계의 종장에게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38살에 서울 등용을 요청하는 만인소에 참여합니다. 38살에. 순조 23년 1823년이라고 하지만 당시에 조선이 끝날 때까지 양반들은 서울에 대해서 굉장히 실제로는 열린 마음을 갖지 못했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요 건대까지 갔어요. 요 건대 뭐 7, 80년대만 해도 그런 게 아주 강했었죠. 그런데 벌써 이 시대에 서울 등용을 요청하는 만인소를 올립니다. 녹록한 그냥 학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까는 생애 전반이고 학문 쪽으로만 살짝 보자면 맨 마지막에 이때까지 앞에는 젊은 시절이고 이때까지는 맨 마지막에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소학 집주정예를 보고 소학 최의를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노년의 학문 성과를 집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1896년에 손자와 후손 등이 봉천집을 간행을 했죠. 학문 강화 활동을 했던 봉무전입니다. 지금 봉무동에 있습니다. 파원제 올라가기 직전에 대구에서 파원제로 올라가는 길에 올라가는 방향에서는 왼편에, 내려오실 때는 오른편에. 나중에 한번 시간 나시면은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대략 전반적으로 좀 광범하게 우리나라 지성사와 경상도, 그 다음에 대구, 그 다음에 봉천의 가계, 그 다음에 봉천의 생애에 대해서 이때까지 말씀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오늘 강연에 본령에 해당하는 논어 변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일 앞에 봉천수생 문집 해놓고 잡저 이런 다음에 사서변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사서변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논어상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뭐
이건 상중하 아니면 상하 두 개로 되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상하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촌에 그러면 논어변이를 알기 위해서 논어변이를 갑자기 탁 말씀드리면 뭐 논어변이가 그래서 뭐 어쩌다는 거야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논어변이를 말씀드리기 전에 주변부터 우리나라 논어 학술사에서 논어관계 연구소를 대표하는 저술들을 간략하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되게 율곡 이전에는 경학과 관련해서 진짜 깊이 있는 경학이 나온 저술이 없습니다. 물론 뭐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인 논설 같은 것은 있지만 전문적인 연구소로서 저작은 없습니다. 퇴계부터 시작합니다. 실제로 퇴계는 우리나라 학술사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분입니다. 뭐 간단하게 무슨 이기론 뭘 어떻게 했다 이런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퇴계가 고봉하고 그 한국 철학에서의 중요한 아젠다를 제출했기 때문에 사실 한국 지성사에서 큰 별이 됐기도 했지만 그 외에도 퇴계 이후로 비로소 우리나라에서는 문헌학이라든가 사전을 만든 것 같은 그런 작업들, 해제, 교감학 뭐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논리학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퇴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학문의 총료의 시작 출발점입니다. 단순하게 이기론을 뭐 제일 먼저 한 분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학문이 사실 퇴계에서부터 다 나갑니다. 영천의 매산정중기라든가 이런 분들 저술도 전부 다 퇴계 이후에 문헌학이라든가 이런 걸로 시작된 거죠. 그래서 퇴계는 사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논어에서도 경학사에서도 퇴계는 아주 중요해서 논어서기라는 전문 저작을 발표하시죠. 그 다음에 율곡도 서기, 4서, 7서서기를 율곡도 똑같이 냅니다. 그 다음에 사계, 경서변이. 그래서 경서변이에 들어서면 논어 서설부터 소주의 의록까지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퇴계라든가 율곡은 그야말로 경문, 대문만 가지고 연구 대상을 삼았는데 그것도 사실 문법적인 은혜하기 위해서 문법적인 부분만 했죠. 그런데 사계까지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소주의 내용까지 연구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다가 17세기에 가면은 송시열, 박세당 엄청 유명하죠. 박세당의 사별록 같은 경우 뭐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수왕권상어, 식산 이만부, 그 다음에 기원 의유공 이런 분들 무수한 분들이 내죠. 그 중에 도암 이제 노론의 용이죠. 노론의 용, 천상강설, 어마어마한 저작을 나타냅니다. 이 천상강설에 처음으로 작품명에 대한 작품명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처음부터 작품명까지 확장이 됩니다. 여태까지는 어류라든가 대전으로 깊이가 계속 진행되다가 깊이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편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주 논어 연구사에서는 중요하죠. 그럼 뭐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당 다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18세기 우리 안동의 유장원, 그때 대산의 제자죠. 사서찬주 증보를 주자 저술을 통해 가지고 주자주를 재정립합니다. 주자 저술 전체를 가지고 주자주를 재정립, 아주 독특한 시도죠. 그 다음에 우리 저 밑으로 내려오면 유명한 정조고입니다. 경사강의, 그렇죠. 그 다음에 다산정약용, 논어고검주, 이때부터 고정적인 연구 방법이 등장합니다. 고정적인. 그리고 일본 학자들, 해외 학자들의 이름도 가끔 보이죠. 그 다음에 동유사서지평,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저작이죠. 그런데 이 저작은 동암 유건유의 이 저작은 50여 학자, 우리나라 조선의 학자들의 견해를 집대성한 겁니다. 엄청난 저작이죠. 그러나 한계는 집대성만 했을 뿐 자기 견해를 드러낸 것은 아닙니다.
집대성만 한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논어연구사의 학술사에서 일대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봉촌에 사서변이가 등장을 합니다. 사서변이가. 그 밑에 노사라든가, 그 다음에 한주라든가, 그 다음에 간조라든가, 면우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부 다들 중요한 저작을 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편집 순서라든가 공자생애라든가 그 다음에 229명의 제자와 문답을 하면서 대학의 학과 논어의 학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해서 진짜 깊이 있는 학문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첫 장을 연분이 19세기 논어의 연구 흐름의 새로운 흐름의 첫 장을 연분이 바로 봉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구에서는 이 봉촌이 가진 위상을 한국경학계에서, 대구경학계에서 그냥 간단한 분이 아니죠. 아까 여러 나왔던 분들하고도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 돌아가 보자면 여기에 있는 분들 가운데도 야은이라든가 한은당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워낙 오래돼서 그 중간에 또 한은당 같은 경우는 돌아가실 때도 참 가슴 아프게 돌아가셨죠. 그래서 문을 다 불타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여튼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전문적인 저작이 크게 남아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혹은도 횡설, 수설, 종적으로 말하는 논리와 그 다음에 수직으로 말하는 논리가 나중에 딱딱 다 맞았다, 횡설 수설이 다 맞았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지만, 그러나 포원 선생의 문집이 그렇게 많거나 거질이거나 뭐 남긴 저작이 전문적이진 않죠. 그래서 전필채 선생도 문집이 엄청나게 많은 문집을 남겼지만 학문적으로 전문적 저작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대구에서도 마찬가지고, 아까 대구에서 여러 선생님들을 제가 여기에 소개를 했지만 그분들이 학문적으로 전문적인 저술을 남긴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봉촌이 처음으로 전문적인 저술을 남겼으면서도 이 봉촌의 저술은 한국경학사, 한국정신사에서, 한국학술사에서 굉장한 성과를 거두어 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어변이가 실려있는 봉촌집 이렇게 생겼고, 봉촌집에 실린 내용이 보면 도감서당의 규칙, 그 다음에 강당의 절목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경서팔도, 사경사세의 내지를 팔종 도표로 지박한 것 이런 것처럼 학문과 경학 연구에 평생을 바친 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 가지고 논어변이뿐만 아니라 사서변이, 대학변이, 맹자변이, 중용변이 이렇게 해서 사서 전체에 아주 깊이 있는 경학적 저술을 남겼죠. 그래서 그 저술들을 실제로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논어변이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형식적인 일단 외형부터 그러면 조금 살펴보자면, 봉촌집 권 13의 논어변이 상, 권 14의 논어변이 하, 이 두 권으로 묶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논어라고 시작하면 학이 시섭지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서설부터 시작합니다. 서설. 이건 아까 도함이 편제부터 시작했는 것도 대단하다 했는데 여기 서술부터 시작합니다. 확 다르죠. 일단 이거부터 다릅니다. 일단 외형부터 다릅니다. 여기서 뜬금없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용에도 보면 중용 서문이 있고, 대학에도 보면 대학 서문이 있고, 책을 보면 전부 다 서문입니다. 그런데 논어하고 맹자에는 서문이 없고 서설이 있습니다. 서문하고 서설의 차이가 뭘까?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나중에 좀 찾아보십시오. 예. 하여튼 서설부터 편제, 그래서 그 다음에 하기, 위정, 8일, 임에서 요할까지 20장에 걸쳐서 빠짐없이 싹 다 모든 장에 대해서 거의 다
문제의식을 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 견해를 제출합니다. 논어 전문적인 저작이 상당히 많다고 하지만 1편에서 20편까지 다 낸 경우는 실제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한 여러 저작들 가운데서 여러 저작들은 대체적으로 아까 소개한 여기에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를 대표하는 이런 저작들은 대체로 1편에서부터 20편까지는 대체로 다룬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500년 동안 선비를 기른 나라인데 겨우 이 정도에 그치지 않겠죠. 논어연구소 제목만 해도 몇 장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정도로 많은데 여기에 소개된 이 책들 정도가 1편에서 20편 정도를 다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그 편 안에서도 거의 모든 논어의 구절에 대해서 싹 다 문제의식을 낸 경우는 또 드뭅니다. 이 봉천 같은 경우는 논어 전체에 대해서 다 일일이 연구를 다 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실제로 중요하죠. 총 333조나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견해를 낸 겁니다. 그리고 대사는 집주, 소주, 어류, 선유설, 앞시대 학자들 견해까지 자기가 생각해서 이상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다 문제의식을 내고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깊이도 기존에 있던 연구소들하고는 질적으로 다르죠. 그 다음에 영남학, 보통 대체로 조선시대에는 학파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학파의식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영남학파 사람들은 영남학자들의 설만 주로 받아들이고 우리 선생님의 설이다라고 하고 그 기호지방이나 서울지방 학자들은 별로 다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에이 우리 영남이 최고지. 그런데 이분은 율곡, 사계, 남당이라든가 이뿐만 아니라 다른 분 남당이라든가 사계라든가 그다음 율곡, 그다음 우왕 이런 기호의 주요 핵심 학자들의 설을 받아들이고 혹은 반박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지점이 상당히 다릅니다. 이런 책은 실제로 우리 대구 혹은 경북 혹은 영남 지역에서 거의 유일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산한테 배운 효과겠죠. 그 37살에 매산한테 당당히 찾아갈 수 있었던 자신감, 그리고 다른 학파들의 견해도 들어봐야 된다는 열린 정신, 그리고 거기서 들어보고 정말 의미가 있다고 싶은 견해들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견해는 논박을 할 수 있는 학문적인 수준, 이런 거 다 갖춘 분이죠. 이건 굉장한 분이죠, 사실은. 그래서 끝까지 편파적으로 우리 선생님 설만 최고다 이런 시각을 견지하지 않고 균형 있는 시각과 자세, 학자적인 자세를 계속 유지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논어변이의 특징과 학문적 성과 보는데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분은 우리나라 긴 논어 학사, 우리나라에서 선비를 기른 지가 600년이 되는데 그 긴 600년의 연구사에서 논어 제목이 무슨 뜻인지를 관심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밝히려고 한 번은 좀 재미있게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논어는 논어지. 성경은 성경이지. 근데 이분은 우리나라 처음으로 논어의 제목에 대해서 궁금증을 낸 분입니다. 그래서 대학은 대학의 도를 논하였으므로 대학이고, 중용은 중용의 도를 스스로 했으므로 중용이고, 맹자는 맹자가 짓고 제자들이 변명했기 때문에 맹선생님 이런 뜻인데, 이 책은 공자께서 학문과 인과 정치와 사람을 논한 말이요 한두 글자로 의미를 드러내어 편제로 삼은 것이 없다. 또 거기에다가 제자들의 말까지 같이 섞여 있다. 그래서 절대 공자라고 제목을 달 수 없으니 이런 까닭에 논어라고 명명한 것이다. 이렇게. 근데 다시 섞어보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논어의 서명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학자들이 궁금증을 안 내려고 안 낸 것이 아니라
한서 예문지나 그 다음에 문선이나 설문해자 등에서 하면 이 벌써 논어의 이 서명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조명을 한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조선 학자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한서 예문지에서 논어라는 것은 이때 논이라는 것은 묶는다 이런 뜻이고 어는 말씀 공자의 말씀을 논찬에서 묶었다. 스승의 말씀을 이런 뜻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는 문설이나 설문해자 그 다음에 청나라 고정학자들은 논은 토론이다. 어는 대화다. 공자가 그냥 말씀하신 것. 유야 회여지지요. 자로야 내게 안다는 것을 알려줄까? 이런 것은 어고 그 다음에 여자들과 토론한 것은 논이고 이렇다기보다는 거죠. 그래서 논어라고 했다는 것이 한서의 문제나 문선이나 설문해자 등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조선학자들이 그렇게 문제의식을 안 낸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봉천 선생 견해에 저는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이런 견해라면 한서 예문지의 견해, 그다음에 문선의 견해, 설문해자의 견해라면 물론 뭐 맹자는 좀 예외라고는 하지만 자 그렇다면 논어가 스승의 말씀을 논찬한 것이거나 혹은 토론과 말씀을 묶어놓은 책이라면 그러면 맹자도 논어가 될 수 있죠. 어쨌든 간에 그렇죠. 그 다음에 장자도 논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목자도 논어가 될 수 있습니다. 논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장자에는 뭐 장자 말이 몇 프로 됩니까? 장자 말고 다른 사람 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논어만 논어고 장자는 장자고 맹자는 맹자인가? 이 문제의식이 중요한 거죠, 사실은. 뭐 공천은 여튼 이렇게 부르습니다. 한두 글자로 의미를 드러내어 편제로 삼은 것이 없다 하나, 두 번째는 문인들의 말이 섞여 있다. 그래서 공자라고 제목을 달 수 없으니 논어라고 했다. 여튼간에 한서 예문제와 문선과 설문해자의 설명에서 밝혀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예리한 문제의식을 제출한 것은 사실입니다. 고정적 방법, 고정적 시각도 드러나 있죠. 여튼 봉천은 저렇게 생각했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 제가 또 질문 드립니다. 금방처럼 왜 맹자나 장자는 논어가 안 될까? 왜 논어만 논어일까?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논어의 서명과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매우 단편지고 짧습니다. 실제로 고정학이 하나의 중요한 학풍을 이루었던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대단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여튼 우리나라는 고정학적 방법으로 학문을 한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철학 중심, 그 다음에 의리학 중심, 그 다음에 사상 중심, 정치 중심으로 학문을 했던 나라죠. 고정학적 학풍이 있었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학풍 속에서 처음으로 논어의 서명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노력했던 첫 책이 바로 봉천의 논어변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봉천이 어디 가서 뭐 고정학을 배운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깊이 생각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편차의 의미. 하나의 편 내에서 장별 편차의 순서에 다 의미가 있다. 장별로 편차의 순서에 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것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이편 첫머리에 학을 내세우고 다음으로 효를 내세우고 다음으로 일을 말하였다. 그래서 내가 학효 인세 글자를 가지고 논어의 삼강령이라고 말합니다. 대학의 삼강령이 있듯이. 그래서 논어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학이 시섭지면 무력연루와 학, 그 다음에 기위냐 효제요 할 때 교원 영석이 선이 인이라 할 때 인, 이 세 글자고 순서대로 학효인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논어의 삼강령이라고 한 거죠. 그죠? 오늘 제가 강의하러 왔다가 질문만 자꾸 드리고 갔는데 우리가 보통 중고등학교 수준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공자의 제일 중요한 사상과 정신은 인입니다. 인이죠. 그런데
제일 첫머리에 인이 안 나오고 학자가 뚝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뭘지 궁금합니까? 이것도 질문으로 던집니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자의 핵심 사상은 인이고, 우린 보통 공자하면 인 이런데, 공자는 인, 석가는 자비, 그 다음에 기독교는 사랑. 말은 다르지만 통틀어 전부 다 우리말로 사랑, 이런 인도 사랑이죠 라고 하는데, 그럼 첫 장에 인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첫 장에 왜 학이 나왔을까? 질문들입니다. 여튼 이 논어의 순서를 가지고 여기에 학효인 세 글자를 논어의 상강령으로 삼았던 굉장히 독특한 사유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논어도를 만듭니다. 논어도를 만들면 여기 보면 학효인, 여기서도 학효인, 학효인, 학효인 이렇게 해서 논어 전체를 학효인 세 글자로 조리화해서 그림을 만들죠. 굉장히 독특한 학문 체계를, 나름의 학문 체계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장내에서 아니라 논어 전체 편차 순서에서 학, 그 다음에 정, 그 다음에 직내, 이걸 해서 여기서 문장에서는 순서와 그 다음에 공자가 중시한 개념의 급선무를 당신은 이렇게 본다고 한 거죠. 이건 제가 논어 전체 편차를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봉천 선생이 이렇게 말씀했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논어의 각 편 또는 논어 전체에 걸쳐서 기록자 또는 편집위원회, 당시 논어 편집위원회가 있었거든요. 세대를 이어서 긴 프로젝트로 이어진 거죠. 그 편집위원회가 목숨을 걸고 했기 때문에 분서갱유를 넘어가지고 논어가 만들어지죠. 분서갱유의 그 탄압조차도 넘어선 편집위원회의 종교적 신념, 이게 사실 오늘 논어를 만든 의미인데, 그런데 그 편찬 의도를 공자의 사상과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학, 그 다음에 정, 시서, 직내, 그 다음에 학, 그 다음에 효인, 이렇게 공자의 개념을, 공자의 사상을 가지고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지점이 많습니다. 이 지점도 매우 주목할 만한 지점입니다. 그 다음에 논어의 이 구절은 제자 가운데 누가 기록했을 것인가, 이런 것도 고정하고 추정합니다. 2장부터 1관장까지는 모두 도에 대해서 말하고, 또 조문도 석사가의 가르침은 바른 것을 얻으면 죽을 것이다 라는 정자의 가르침과 부합한다. 그래서 이 기록은 정자학파의 후예들이 기록한 것일 거다 라고 본다는 겁니다. 이경정경이 고정학적 학문 방법이죠. 굉장히 독특한 그런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그 다음에 발화 시기에 대해서도 고정과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자로 연구 공서화를 칭찬하신 말씀은 선진편의 백성들을 용맹하게 할 수 있다는 등의 말과 부합한다. 발화의 선두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선진편에서 연구와 공서화와 공손하게 엽주자 공자께서 크게 의하신 말씀을 보건대 이 장은 아마 공자께서 앞의 말을 바탕으로 뒤에 다시 크게 의하신 듯하다. 그래서 논어 전체의 말들을 서로 비교해서 발화 시기, 이건 언제 말했고 이건 말했고 이것을 말하는 거죠. 논어 경문을 서로 대조해가지고, 이것도 이경정경의 고정학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경문의리에 대한 검토가 우리나라 경학의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학적인 아젠다, 그 다음에 의리가 사상이나 정치와 연관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했던 것이 우리 경학의 주된 관심이었음을 생각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런 고전적인 태도는 매우 위태로운 지점입니다. 물론 여기에 다 그냥 특이한 부분만 소개해서 그렇지, 이 책의 기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계와 그 다음에 이 기호학파, 노론난농계에서 제출한 중요한 이기론에 관한 중요한 논쟁에 대해서도 다 소개해놨습니다. 그러나 그 논쟁에 대해서 소개해놓고 문제식을 낸 것은 다른 연구소에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봉천집에는 그런 게 없다 하는 게 아닙니다. 봉천집에도 기본적으로 그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독특한 점, 봉천만의 성취, 우리 한국 경학사에 이때까지 없었던 점만을 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집주와 의류 해설에 대해서 비교와 논박을 합니다. 집주와 의류 해설에 대해서 비교하고 논박하는 것은 기존부터 있습니다. 기존부터 있지만 그런데 이것과 육자 이런 것은 다른 분들 논어에도 있지만 이분 역시 단순하게 자기만의 방법으로 한 것은 아니고 조선시대 다른 학자들처럼 집주와 의류를 해설하고 비교하고 논박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선유설을 우리나라 학자들의 선대 유형의 설들을 수용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당파와 지역을 초월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자세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대산 이상정 선생의 설을 소개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매우 훌륭하다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남당은 아까 말했듯이 남당은 홍남 충남 홍성군이죠. 충남 홍성에 있는 출신의 학자인데 그 대표적으로 기호학자죠. 기호학자인데도 남당의 설이 매우 타당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퇴계학파 오인, 퇴계와 우복, 대산, 그 다음에 우산이라고 되어 있는 분이 이분이 바로 입제입니다. 입제. 우산 이렇게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입제입니다. 그 다음에 후산은 고령에 있는 후산 이종수, 그죠? 그 다음에 율곡학파, 율곡, 그 다음에 사계, 논산의 사계, 그 다음에 대전과 옥천의 우왕, 그 다음에 홍성의, 충남 홍성의 남당, 이런 분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반박할 것은 반박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때까지 제가 대략 소개해드렸는데, 뭐 수밖에 달겠지만 대략 소개해드렸는데, 제가 너무 어려운 부분을 빼고, 그냥 단편적으로 드릴 수 있는 부분만 보여드리는데, 종합을 하자면, 논어 변이는 아까 동육지평처럼 단순 해석 모음집이 아닙니다. 단순 해석 모음집이 아니고 전부 다 하나하나 모든 쟁점에 대해서 자기 견해를 밝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찾아가지고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는 전문 연구소입니다. 그 다음에 퇴계를 넘어서 당대 대표 학자들을 두루 망라하고 다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하고 변색을 했습니다. 퇴계 선생은 무조건 옳아 이런 태도도 아니고 뭐 그 다음에 기호나 저쪽 다른 당파의 설들은 무조건 틀려 이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평가하고 정확하게 비교하고 분석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반박할 건 반박하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고 해서 자기 생각을 언제나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게 중요하죠. 학자로서 애매한 부분에 돌려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내가 존경하는 퇴계 선생님 감히 비판할 수 있어?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자기 견해를 분명하게 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듯이 우리 학술사에서는 보기 드문 이경정경의 고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 그래서 기존 학술서의 편향과 한계를 극복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론학계의 사람들은 노론학자들만 주로 받아들여요. 영남, 저 영남 사람들 맨날 하던 소리 퇴계 선생 맨날 퇴계 선생 이러지 이러고 영남 사람들은 서울 사람들 뭐 또 중국에 가서 이상한 소리 하나 들었나 보다 또 맨날 유행 따라 저랬지 서로 다르게 서로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런 경향성이 있죠. 그런데 이분은 그렇지 않다는 편향성을
딱 극복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연구 방법과 논쟁점을 학계에 던집니다. 이 지점이 바로 논어변이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대구라는 도시와 공간의 저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남의 제일 중심에 있어서 비록 제일 처음에 출발은 좀 넘어졌지만 그러나 영남 여러 지역의 학문적 성과를 모을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해온 데가 대구입니다. 그리고 그 허브로 열린 정신으로 허브 역할을 해오다가 비로소 봉촌을 거치면서 그야말로 영남 아니 대한민국의 저는 코어 역할도 할 수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구는 여러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누차 보여드렸듯이 그런 영양, 잠재력과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도시고 봉촌이라는 분이 보여줬듯이 그런 열린 정신을 가지고 사방의 학문을 모아서 우리나라 학문의 중심지 혹은 우리나라 학문의 코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대구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대구 사람들은 정말로 열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오늘날 대구 학자들은 정말로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학문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꼭 그런가 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 영남 사람의 장점은 영남 지역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죠. 단점은 그게 좀 지나쳐가지고 다른 지역 사람 말을 좀 잘 안 들으려고요. 그런데 봉촌 선생의 이 논어 변이를 저술한 정신을 보자면 우리가 좀 더 마음을 크게 열고 좀 받아들일 필요가 또 남의 이야기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게 진정한 영남 사랑이고 진정한 대구 사랑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대구가 다음 세기의 새로운 중심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바로 지금 이 시기에 봉촌의 논어 변이를 한번 살펴봐야 될 이유를 저는 이런 데서 찾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